오늘 꽃가름놀이에서 제안하는 복지의 미래 함께 나눈다 공감 토크쇼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행사를 진행하게 된 꽃가름놀이 마을 협동조합 이창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연말연시 바쁘신 중에 자리를 빛내주신 부의원님과 관 관계자, 마을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공감 토크쇼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현재 중량구의 하나를 논의하고 공감하고자 자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많이 경청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량구의 조성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중량구의 최경보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중량구의 최은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중량구의 고광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으신 중량구의 이윤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중량구의 이은경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남구 1인 가구 지원센터 강래영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인대가 몇 년 동안 하면서 저희 진짜 사회적 기업을 많이 도와주신 남부CM 경기지사장 김남영 지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의 메인 꽃가람누리 마을 협동조합 이사장 이정님 참석하셨습니다. 사진 사진 들어가시는 김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중량구의 의장 조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가 이렇게 마무리돼가는 시기인데요. 오늘 공감 토크쇼 참 기대가 됩니다. 저희 9대 의회가 출발을 하면서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나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장소에서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 9대 의원 여러분들이 의견을 모아서 우리 회의실을 개방한 것이 큰 일이 하나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회의실을 개방을 안 했습니다만은 이번 9대에서 우리 동료 의원들이 좀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가 들어서 의장으로서 회의 수락을 해서 지금 세 번째 이런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세 번째 행사 중에 아마 인원이 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날로 이렇게 지금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 9대 의회가 우리 주민들하고 함께 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의 증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행사를 주관을 해주시는 우리 이윤재 우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히 그 내용이 그 우리 1인 가구에 대해서 토론의 주제가 이렇게 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평상시에 의장으로서도 1인 가구가 참으로 이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아마 이런 토론회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 보도를 보게 되면 부끄럽게도 서울시에서 고독사가 우리 중량구가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토론회를 하는 주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연세가 많으신 분이 고독사 하시는 분이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자료에 보면 40대, 50대가 제일 많다는 겁니다. 그것도 남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1인 가구를 우리가 소홀히 하면 그런 고독사와 연결이 직결이 된다는 내용도 지표상으로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토론회가 이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오늘 토론회가 여기에서 토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토론회의 그 내용들이 우리가 좀 공감을 하고 특히 오늘 우리 최경보 부의장님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이 토론회에 지금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또 나아가서는 조례라든가 법률 개정이라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행정부에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울 것이 있으면 더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저희가 의회 사지는 하지 못했던 일들을 또 우리 의원이 주재하고 같이 동참하고 여러분들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런 내용들이 발전적으로 발전해서 우리 중량구 구민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민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나름으로의 좋은 결과를 지금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런 좋은 자리에 오늘 좋은 결과를 좀 낳을 수 있도록 좀 품격 있는 토론을 좀 해주시를 당부를 드리고 금년 한 해도 이제 말미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무리 좀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장으로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량구의회 최경보 부의장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는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요. 오늘 공감 토크쇼를 우리 1인 가구를 둘러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는 법적으로는 조례적으로는 어떤 것을 담아낼 것인가를 우리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 존경하는 우리 꽃가람의 이희정 대표님, 그리고 이윤재 대표님, 또 오늘 여러 가지 강연해 주신 우리 박사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우리가 소외계층을 위해서 또 여기 오신 분들이 늘 봉사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오늘 또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이런 자리를 빌어서 저희들이 못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꺼이 이렇게 해주신 땀방울을 흘리면서 해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늘 밝은 곳이 있으면 또 어두운 면에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두운 곳에 어떻게 우리가 더 밝게 더 밝은 사회를 만들 것인가를 늘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가 있고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중량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박열한 위원장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오늘 특급인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도 영광이고요. 우리 중랑구의회가 이번 9대 의회 때 캐치프레이즈가 민생 중심 현장 의정 도약하는 중랑구의회인데요. 정말 저희가 목표하는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민생 중심 그리고 현장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경청해서 저희가 그것을 법안 또는 정책으로 승화시켜서 우리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는 중랑구의회가 되고자 하는데 그 일에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너무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나온 많은 논의들이 정말 좋은 정책으로 이어져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한 중랑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희정 대표님과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 자리 정말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량구 국회의원님 두 분이 바쁘신 관계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회 중량구 을 박홍근 국회의원입니다. 복지의 미래 함께 나누다 공감 토크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복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각지대에 빠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이번 공감 토크쇼를 통해 1인 가구와 돌봄이 필요한 인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대안이 제시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공감 토크쇼를 준비해 주신 꽃가람 누리마을 협동조합 이창조 대표님과 이희정 이사장님,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주실 이윤재 부의원님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중량구을 국회의원 박홍근. 서영교 의원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복지의 미래 함께 나누다 공감 토크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지역 현안 논의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꽃가람 누리마을 협동조합 이창조 대표님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중량구에 필요한 복지와 정책에 대한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중량구 맞춤형 정책 발굴과 추진을 위해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중량구 각 국회의원 서영교 드림. 이상으로 이제 내비 소개는 간단히드리고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잠깐 이제 저희 그 꽃가람놀이 봉사 하시는 선생님이신데 하모니카 잠깐 연주 듣고 그다음 이제 저희 박사님의 강연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즘 핫한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좀 하려고 하는데 아시는 분 같이 노래 좀 크게 불러서 가슴을 좀 확 트게. 자, 다음은 이제 식 진행이 저희 강래현 박사님의 1인 가구의 진솔한 얘기를 강연을 듣고 잠깐 휴식을 취하고 이제 다음은 저희 지역의 민관들이 그동안 어떻게 1인 가구와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활동을 했는지 활동 사례와 그리고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과 그다음에 앞으로 중량구에 어떤 복지를 가지고 복지사각지대에 카바를 할 수 있는지 진솔한 공감 시간 됐습니다. 제가 잠깐 빼먹었는데요. 저희 지역에서 진짜 열심히 활동하시는 우리 마을내 이상춘 대표님과 장희정수 상임이사님 가셨나요? 진짜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세요. 다음은 우리 강래영 박사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저희 강래영 박사님이 소개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경희대 교수를 역이면서 강남구 최초로 지금 서울시에서 최초로 강남구의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위원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되게 뭔가 파격적인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의회에서 안전적이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나와서 강의를 해야 되고 이런 파격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 부담감을 안고 야 역시 세상이 참 이렇게 되게 복잡 다양해지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절감하는 시간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좀 어색하기도 하고 막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예, 중랑구 의회가 그만큼 예, 벽이 없다. 예, 되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중랑구가 예, 그런 건의나 이런 걸 잘 내려놓고 주민들과 잘 소통하고 있구나 이런 것의 반증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1인 가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1인 가구라고 하는 게 갑자기 요 근래 들어서 막 되게 주목을 받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고 심지어 서울시에서는 엄청나게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는 어떤 상들이 조금씩은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오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내지는 어떻게 1인 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앞으로 같이 가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예, 제목은 공감 토크쇼인데 공감 토크쇼를 하기엔 또 이렇게 장소가 되게 파격적인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조금 더 가겠습니다. 이래야 뭐 공감 토크쇼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저기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네, 여기가 더 많으시니까 네. 여기 계신 분들과 주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혹시 1인 가구들 계실까요? 1인 가구 아무도 없어요? 네. 한국 계신 가구, 네, 여기도 계시고, 네. 사실 부끄러워서 안 되는 1인 가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1인 가구거든요. 네. 어쨌든 근데 사실 이제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조금씩은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시적 1인 가구들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대상은 같이 있지만 사실 뭐 예를 들어서 기록의 아빠들 내지는 어떻게 보면 또 낮 동안은 1인 가구일 수 있는 거잖아요. 서로 직장하고 뭐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같이 살지만 외롭다. 네? 같이 사는데 외롭다. 네, 그죠? 그런 분들 꽤 있으시죠? 같이 살지만 외로워. 이런 사람들도 1인 가구예요. 따지고 보면. 네, 그죠? 네, 그래서 1인 가구가 사실은 뭐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1인 가구일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좀 1인 가구 얘기를 하기 전에 좀 우리가 확인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혹시 가구와 세대와 가족을 좀 구분하실 수 있을까요? 네. 주로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잘 구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왜냐면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다르죠? 네. 뭐가 다를까요? 그죠? 가구와 세대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같다고 혼동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다르고요. 네. 그리고 1인 가구 하면 혹시 떠오르는 게 혹시 뭘까요? 네. 일단 가구와 세대를 구분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의원님들도 안 계세요? 네, 의원님도 공부 좀 하셔야겠습니다. 예, 일단 그러면 가구와 세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데이터로 자료로 구분시켜 드릴게요. 자, 1인 가구 하면 혹시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세요? 독거노인. 네. 또요? 시집장가나 처자총각. 네, 시집장가가 처자총각. 또 1인 가구 하면 떠오르는 것들. 외로움. 예. 또 어떤 게 있으세요? 자유. 네, 그렇죠. 네, 자유도 있고요. 예. 또요? 고독사. 예. 또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1인 가구. 별로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1인 가구 하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약간 부정적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지 않으세요? 네. 그죠? 예. 네. 그죠? 근데 하지만 의원님은 자유라고. 네. 그러니까 사실 1인 가구라고 하는 것이 주는 느낌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1인 가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1인 가구도 사실은 되게 층위가 넓어요. 그죠? 네. 일단 크게 분류해보면 자발적 1인 가구가 있고 비자발적 1인 가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복지로서 생각하는 1인 가구는 대부분은 비자발적 1인 가구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1인 가구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딱 하나의 상만 있는 것이 아니다.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왜 1인 가구는 늘어나는가? 왜 늘어날 것 같으세요? 1인 가구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심지어 2050년에는 40%가 될 거예요. 네. 지금도 34%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 세대 구성 중에 가구 구성 중에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용이 이제 비중이 거의 절반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1인 가구가 되는 그런 게 조금만 있으면 온다는 거죠. 심지어 2000년대에 2010년에 예상했었던 1인 가구의 예상치는 원래 25%라고 예상했어요. 근데 34%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급속도로 빠르게 1인 가구가 심지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상 2050년에는 39.6%가 될 거라고 예상하지만 사실은 더 빨리 될 수도 있어요. 내지는 더 많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폭발적인 급증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왜 이렇게 1인 가구 늘어날까요? 저출산. 예, 저출산. 예, 그렇죠. 고령화. 또 보통 왜 1인 가구 늘어날까요? 결혼을 안 해요. 그렇죠. 결혼을 안 해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 먼저 떠나게 되는. 그렇죠. 사별이나 이혼도 있죠.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원인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세대 분리가 되잖아요. 그죠? 이제 같이 살다가 자녀들이 이제 독립하고 독립한 자녀들도 1인 가구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1인 가구 왜 늘어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하고요. 왜 그러면 1인 가구 정책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 의미는 도대체 뭘까? 네. 그리고 시급한 정책과 사업은 뭘까? 이런 얘기들을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길게는 안 하겠고요. 네. 짧게 네. 길면 또 바쁘신 연말에 되게 바쁘시잖아요. 의원님들도 되게 바쁘실 텐데 금방 가실 것 같아서 네. 안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겨주시죠. 네. 오늘의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가구와 세대와 가족을 구분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가구와 세대를 이제 구분하는 가장 큰 거는 세대는 가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구는 혈연 관계랑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생활 공간을 같이 공유하면 다 가구예요. 네. 혈연 관계랑 상관없이. 근데 세대는 나하고 가족이어야 돼요. 네, 그게 가구와 세대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낼 때도 가구와 세대는 다릅니다. 네. 그리고 관련 법령을 보시더라도요. 가구와 세대는 해당되는 법령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가족이라고 했을 때 왜 가구와 세대가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냐면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혈연관계.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상속이라든지 어떤 가족법에 관련된 권리로서의 보장은 세대가 보장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구랑 상관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할 때도 다세대로 하는 것보다 다가구로 하는 게 세금이 왜냐하면 하나로 퉁치니까. 네. 그래서 다릅니다. 세금 체계도. 네. 그래서 가구와 세대는 다르다. 그래서 1인 가구로 지금은 그래서 제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인 가구 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좀 여쭤봤었는데 사실 긍정적 이미지보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많더라는 거죠. 넘어가 주시고요.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이게 이제 통계청 자료에서 발췌한 겁니다. 그래서 인구, 가구, 그다음에 뭐 주거, 뭐 여러 가지 뭐 고용, 소득, 소비 자산, 건강, 사회적 관계 및 복지, 여가 안전 이런 것들을 그냥 전체 가구와 1인 가구를 뚝 떼어서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1인 가구가 보면은 지금 현재 33.4%입니다.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비중이 이미 그러니까 전체 인구 구성 중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3%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비중인 거예요. 그죠? 근데 실제로 1인 가구의 정책이 우리가 맞춰져 있냐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의 사회 체제나 법제도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3분의 1 이상의 인구 구성을 차지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 체제를 그럼 계속 이렇게 가족 중심의 사회 체제를 끌고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사실 문제 제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2050년엔 39.6%로 전망하고 있다는 건 이미 국가 자체가 1인 가구로 사실은 구성되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1인 가구를 그냥 단순하게 1인 가구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 구성 전체에 대한 문제로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사실은 이제 주거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전체 가구보다는 아무래도 1인 가구가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물론 1인 가구 중에는 뭐 이렇게 워라밸도 하고 막 이렇게 충분히 잘 즐기시는 분도 계시지만 상대적으로 1인 가구가 더 열악한 분들이 많더라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통계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그렇고요. 다만 이제 그 건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가족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전체 가구와 비교했을 때 그닥 크게 차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다만 사회적 관계나 복지 이쪽 부분에 갔을 때는 역시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넘겨주세요. 네, 이게 2022년 통계를 본 1인 가구였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 요인은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설문조사 내용으로 1인 가구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이제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생각.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고 꼭 결혼을 해야 되나? 네. 옛날에는 1인 가구를 어떻게 봤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이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인 가구는 완성이 아니라 과도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점이. 네. 그러니까 1인 가구는 뭔가 부족하거나 결함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1인 가구를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을 해야 되고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우리의 특성상. 그래서 1인 가구는 여전히 미완성이고 약간 뭐라 그럴까 옛날에는 왜 결혼 안 하면 상투 못 틀고 그래서 어른태좀 못 받았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 의식 안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다. 꼭 결혼해야 되냐? 혼자 살면 어때? 물론 결혼하지 않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경제적 이유나 여러 가지 사실은 하고 싶어도 못해서 그냥 안 하는 거로 치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어쨌든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고 개인주의 확산 이런 것들이 1인 가구 증가 이유로 가장 높게 뽑은 것들 그리고 특히 청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미혼 증가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 보시면 딱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1인 가구 증가 이유로 시민들이 직접 뽑은 이유들이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1인 가구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현행 법제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의 체제는 가족법 중심의 사회체제, 다시 말해서 가족이 사실은 대부분의 어떤 권한이나 권리를 가지고 국가가 해야 될 기능을 대신해주면서 그만큼의 권한을 갖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상속제라든지 그 다음에 가족 간의 돌봄 그러니까 이건 무상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죠? 물론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내 자식들이 나를 부양해 줄 거야라고 기대를 별로 안 하시지만 어쨌든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가족들인데 부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돌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가족에게 사실 미룬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가족이 무상으로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족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1인 가족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러한 사회 시스템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죠? 불가능해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우리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춘 사회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법 중심의 사회체제 그리고 특히 이제 전체 가구 대 1인 가구 비율 최고로 높아진 이 상황에서 이러한 가족법 중심의 사회를 구성하는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당연히 사회제도 전체에 대한 어떤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가가
원래 했어야 되는 일을 가족에게 떠맡겨 왔던 것 대신에 그만큼의 권한을 준 거죠. 가족끼리 상속하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전혀 땅 파는 사람한테 내가 돈 상속을 할 수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세금의 문제가 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상속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5억까지는 뭐 면제가 되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족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을 가족에게 떠맡기면서 가족한테 일정 정도의 지위와 권한을 준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겠냐? 그렇다면 이제 국가와 1인 가족이 직접적으로 만나는 관계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국가가 개입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의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국가가 개입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이것이 침해가 아니고 어디까지는 그럼 국가가 개입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충분히 계속 실험을 해보거나 사회적 합의가 그래서 필요로 해지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현행법제도의 한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도를 고쳐야 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사행 가구를 표준 가구로 설정해놓고 모든 사회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보장 제도 같은 경우에도 어떤 모순이 생기냐면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제도가 사회보장 제도에 들어가잖아요. 가족 부양을 전제로 한 국가의 2차적 역할이다. 일단 1차적으로는 가족이 부양해 줄 거야. 그래서 그게 안 되는 사람만 2차적으로 국가가 책임져 주는 그러한 사회보장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가족이란 울타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국가가 바로 직면해야 되는 관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어떤 손질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주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제도 중에서도 특히 주택 공급을 할 때도 사행가구 기준으로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 규모를 선정하게 돼 있어요. 주거자연면적이 85제곱미터죠. 근데 1인 가구들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주택을 계속 이 사행가구 기준으로 선정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걸 쪼개가지고 2인 가구라든지 1인 가구도 좀 국민주택으로서 보급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내가 분양을 받을 때 부양가족수에 따른 가점제가 있잖아요. 그죠? 분양 신청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1인 가구한테 엄청난 불이익이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현행 법제도상 고쳐야 될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세법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연말 되면 소득공제 한단 말이에요. 그죠? 소득공제할 때 내가 부양가족이 있거나 결혼을 했을 때는 혜택이 집중됩니다. 1인 가구는 전혀 혜택을 못 받아요.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인 가족들의 불만은 뭐냐면 내가 낸 세금만큼 그만큼의 나한테 뭔가가 돌아오느냐라고 하는 불만이 엄청난 세대인 거죠.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행 법제도를 어떻게 좀 개선할 거냐라고 하는 필요성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족법상의 각종 제도 적용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든 이제는 1인 가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생의 주기에 걸쳐서 당장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나 방임 아동 이런 아이들을 보면은 아동들이 다 1인 가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그래서 시설로 가거나 뭐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이미 아이 때부터 그러니까 노인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우리는 1인 가구에 언제든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일시적 1인 가구들은 누구라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애 주기 전 구간에 있어서 누구나 1인 가구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인 가구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인 가구를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1인 가구는 뭔가 독립적이고 완성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아직 과도구적이고 아직 못 갖춘 존재로서 우린 1인 가구를 많이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이미 완성형으로서 1인 가구도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걸 그렇게 한 라이프 스타일도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비즈니스가 가장 빨리 따라오잖아요. 그죠? 요새 1인 뭐 옛날에는 혼자 식당 고기 구워 먹고 이런 거 불가능했잖아요. 그죠? 2인 이상부터 고기 구워 먹고. 근데 요새는 1인도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제일 빨리 따오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 다음에 요새 전자제품 뭐 이런 것들도 다 1인에 맞춰가지고 무슨 그런 것들도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1인 가구를 아예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가족 공동체상에서 법리적으로 미적용 부분이 바로 부양이나 후견 부분이에요. 1인 가구를 그러면 누가 부양하고 누가 후견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후견인 제도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두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들의 어떤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2021년에 법무부에서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TF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1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월에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TF에서 개선안으로 발표를 한 거지 제도화된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한 5가지 정도를 발표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구하라법 아시죠? 구하라법 아직 제도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라법 같은 게 이제 대부분 대표적인 상속의 문제 이런 거잖아요. 이런 식의 뭐 상속이나 부양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어쨌든 1인 가구가 사회적 공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지점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가 TF를 만들어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저거를 검색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몇 가지 예를 든 것뿐인데도 이 정도로 10몇 가지나 우리가 좀 손을 봐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1인 가구가 그냥 단순히 복지 사각지대 내지는 뭐 단순히 뭐 그런 외로움, 고독사 이런 문제로만 우리가 되게 좁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되게 넓은 부분의 한 파트라는 거예요. 그것도.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방향성, 관점에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새로운 사회적 단위로서 1인 가구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서는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되는 게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1인 가구는 사실은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사실은 우리나라 제도상으로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그래서 1인 가구의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제도 개선의 방향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나냐면 개인과 가정과 사회라고 하는 축으로 만들어서 우리 국가를 운영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 1인 가구라고 하는 새로운 가정의 형태가 존재하고 있고 이미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 국가 사회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돼야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1인 가구 관련되어서 이제 정부나 그러면 지자체들이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2020년에 정부 합동 1인 가구 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책 목표 뭐 5대 분야 이렇게 실태 조사 이런 걸 하긴 했는데 사실은 전 정부 때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냥 현황 파악하는 수준? 그러니까 뭐 큰 틀에서 합의하는 수준에서 끝났지 구체적으로 정말 이거를 뭘 하기 위한 내용들은 그닥 없었어요. 그냥 저 정도 발표하는 수준에서 끝났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현 정부가 이 1인 가구가 둘러싼 어떤 정책을 이제 정확하게 발표한 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뭐 서울시나 이런 데들이 이제 광역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들고 하면서 조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가 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우리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광역자치단체 1인 가구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은 12개 광역지자체가 지금 1인 가구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예. 그리고 서울이 제일 빠르고요. 서울은 2016년에 이미 만들었고요. 그리고 약간 뭐랄까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그닥 사실은 크게 뭔가 활동은 없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강남구에 이제 제안을 해서 대한민국에선 처음으로 1인 가족 지원센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서울시는 지금 현재 10개 자치구가 이런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관련 조례가. 예, 근데 아직 중랑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윤지 의원님이 아마 발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중랑도 조례가 생길 거다라는 거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사실 정부 정책은 그닥 별로 볼 게 없어서 서울시를 좀 중심으로 살펴보면 서울시 1인 가구 지원 현황인데요. 2016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2017년부터 이제 나름 이제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울시 1인 가구 조례 제정 및 기본계획 2017년에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전국 최초로 1인 가구의 복지 개선 기본사항을 규정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름의 의의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1차 서울시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이라는 걸 2019년에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방점을 두고서 기본계획을 발표했고요. 최근에 이제 2022년 서울시 1인 가구 안심 종합계획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중심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안심 종합계획이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안심이냐라고 했을 때 4가지 안심입니다. 그래서 건강 안심, 범죄 안심, 고립 안심, 주거 안심 이렇게 4개 분야 8개 핵심 과제를 수립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추진 방향은 맞춤, 융합, 공감이라고 하는 3가지 키워드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맞춤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인 가구가 하나의 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령별로도 성별로도 지역별로도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맞춤형으로 정책을 제공하겠다라는 의미가 제일 크고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청년 1인 가구는 아무래도 경제적 부담이 제일 크죠. 그래서 주거와 관련된 부담이 제일 크기 때문에 주거와 관련된 안심이 좀 주 포인트가 될 거고요. 중장년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고독사라든지 아까 의장님도 40, 50대가 제일 고독사가 많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되게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인사말도 그죠? 그래서 중장년 1인 가구가 사실 이런 고립감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구성체로서의 어떤 자기 소속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퇴색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주로 퇴직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더 큰 것 같아요. 그런 게 상대적 파트가 더 큰 거고요. 노년 1인 가구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노인 이제 그 노인 독거 노인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다시피 복지 사각지대 내지는 뭐 이런 것으로 주로 복지관 쪽에서는 이 노년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어떤 접근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맞춤형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융합이라고 쓰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협치에 가깝죠. 그죠? 우리가 협치라는 말을 이제 좀 이렇게 배제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왠지. 그래서 융합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서울시와 자치구가 민간 분야의 협업을 통해서 융합해서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시너지 합쳐서 시너지를 내겠다 이런 의미이고요. 특히 이제 인공지능이나 IoT 등을 활용해서 1인 가구의 건강이나 고독 방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건 민간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 내 유료 공간을 활용해서 1인 가구 지원 사업에 마을 단위 거점화 전략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융합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감인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1인 가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라고 하는 게 되게 고정화되어 있고 약간은 좀 편중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1인 가구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이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이제 다인 가구 관점의 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지점이고요. 그다음에 1인 가구의 대상에 대한 인식 개선, 그리고 1인 가구가 스스로 삶의 자신감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공감 파트에 들어가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나마 이제 전국에서 보자면 서울시가 가장 앞서간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1인 가구 지원과 관련되어서 1인 가구 지원을 지금 현재는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지원센터라고 하는 것도 기존에 뭐 가족센터나 이런 데다가 약간 위탁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한계성이 있어요.
그리고 하는 프로그램 내용이라고 하는 게 주로는 이런 상담, 그 다음에 뭐 이제 고독사 예방, 좀 약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지만은 정서적 지지나 관계망 여기에 약간 좀 머물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조차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못하다. 왜? 일단 표준 측정 도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1인 가구 여러분과 사회적 고립도를 측정할 수 있는 표준 측정 도구라는 게 없어서 정확한 문제 진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1인 가구의 외로움과 고립의 특성과 관련된 기초 자료가 부자입니다. 사실 이때까지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섬세한 처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들 이런 것들, 물론 이거는 계속 우리가 경험과 어쨌든 이제 활동들 축적해 나가야 되는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한계로 지적받고 있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서울시 1인 가구 실태조사 한 내용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과 중장년과 노년이 밀집 지역이 조금씩 양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주로 접근성이나 편의시설, 주거의 질 중심으로 밀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로는 이제 그리고 자기 취향이나 자발성 이런 것에 이제 키워드가 있고, 중장년은 빈곤이라고 하는 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주거비나 대중교통 편의성, 생활물가 이런 것 중심으로 모입니다. 여기에서 보자면 청년 1인 가구는 관악이나 이쪽이 제일 많아요. 엄청난 비중이 높고, 그 중장년 1인 가구 밀집 지역은 우리 중랑구에서 중화동이 특히 이 중장년 밀집 지역, 그러니까 중랑구는 중장년 밀집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 1인 가구 밀집 지역은 주로는 영구임대 아파트 중심으로 밀집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는 중랑구에 있으니까 특히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좀 어떤 지원이나 내지는 고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물론 다 필요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중장년 1인 가구 사람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다음 장. 그래서 주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주거 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중장년의 1인 가구와 문제를 좀 같이 결부시켜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다. 그래서 도시재생 지역들이 있잖아요. 특히 중랑구에. 거기에 중장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결부시켜서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1인 가구 정책 수립 시에 이제 우리가 좀 고려할 지점들이 뭘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1인 가구의 수요와 특성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인 가구가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발적 1인 가구가 있고 비자발적 1인 가구가 있고요. 특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돌봄과 관련된 복지와 관련된 층은 주로는 비자발적 1인 가구가 주로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자발적 1인 가구의 특성을 살펴봤더니 특히 빈곤율이라든지 주거 불안정, 특히 건강 및 안전의 위험 노출, 사회보장제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주로 비자발적 1인 가구 특성으로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좀 우리 중랑구 의회도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성으로 살펴보면 청년 1인 가구는 고용 불안정 문제가 제일 큽니다. 고용 불안정이 오니까 아무래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주거 문제로 이어지는 이런 연쇄적인 악순환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노년 1인 가구는 이제 경제활동의 참가율이 좀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노동 역량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빈곤, 특히 가족 부양에서 단절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고독사 위험군에 빠지기 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우리가 확충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어떻게 관심을 가질 거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대안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결국엔 사례관리와 주민조직화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도로 모든 것들을 다 커버가 불가능하거든요.
결국엔 지역사회가 어떻게 관계망을 잘 만들 거냐, 지역사회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그리고 그런 제도에 빠져있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잘 발견할 거냐, 그리고 그분의 케이스를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할 거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예로 사례관리와 조직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사실은 이제 이후에 이제 그러한 사례들을 아마 이어서 발표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이윤재 의원님도 그 포인트에 맞춰서 아마 올해 발의를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사각지대 발굴을 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엔 주민의 참여와 주도성을 길러주는 형태로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증가시킬 거냐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라든지 주민들이 지역사회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의회가 잘 이렇게 제도를 잘 만들어주고 행정에서 그런 어떤 그것에 따르는 뭐 비용이라든지 내지는 어떤 여러 가지 법제도적인 어떤 것들을 잘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것, 이걸 통해서 사실은 다양하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열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잖아요. 사실은 주민 참여 예산제도라든지 협치계획이라든지 마을계획이라든지 지역사회 보장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좀 참여해서 마을을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들, 특히 1인 가구 당사자들이 좀 활동할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할 거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1인 가구를 자꾸만 돌봐줘야 되고 1인 가구를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아닌 분들도 많아요. 1인 가구 중에. 그래서 1인 가구가 1인 가구를 돌볼 수 있게끔 오히려 조직화를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도 우리가 좀 같이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주민 참여 방식을 이제 자원봉사만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제 소식. 왜냐하면 돌봄 서비스나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이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사실은 잘 양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야지 일상적인 지원이 돼요. 자원봉사자의 힘만으로는 자원봉사자는 한계가 뭐냐면 자기가 여러 개 날 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백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주민들의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그것이 지역사회 안에 순환되는 순환경제, 지역경제로서 사실 성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라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멘트인데요. 제가 있는 강남구 1인 가구 커뮤니티 지원센터입니다. 여기 캐치프레이즈가 혼자여도 괜찮아, 힘들 땐 사회적 가족입니다. 다시 말해서 1인 가구는 항상 연결되어 있다고 또 강박에 빠지기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면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같이 살지만 오히려. 그래서 혼자여도 괜찮다라고 오히려 지지해주거나 공감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하지만 힘들 땐 내 어깨를 빌려줄게. 이러한 관계로 사실은 우리가 다시 지역을 재구성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1인 가구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멋진 강연을 펼쳐주신 장명 교수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순간은 잠시 휴식을 취하시고 한 5분 정도 취하시고 이제 2부에서는 그동안 관과 민이 1인 가구와 돌봄 지원 특별한 사례와 그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지원 조례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배경에 발표가 있겠습니다. 잠시 휴식 취하십시오. 자, 2부는 작년이 아니고 올해 22년 한 해 동안 진짜 민과 관이 같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진짜 선도무대 사례 발표 시간입니다. 제대로 만들었으니까 제대로 좀 봐주십시오. 자, 우리 첫 순서는 꽃가람 누리마을 협동조합 이희정 이사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역에서 봉사하는 거를 참 잘하는 사람이 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간 조금 좀 지루하셨는지 좀 가신 분들도 계시고 조금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저는 하나의 딱 스팟 하나를 한 게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같이 한번 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옆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어른! 자, 여기에서 이 옆구리를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요. 림프관을 건강하게 해준대요. 우리 몸을 청소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구리를 흔들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콩닥콩닥 잉크리라고 콩닥콩닥 박수를 쳐요. 콩닥콩닥 사랑합니다. 콩닥 인사를 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조금 기분 전환되셨죠? 네, 하지만 제가 진짜 발표를 하면은 잘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내영 박사님처럼 멋지게 저 앞에 가서는 못하겠고요. 여기서 좀 컨닝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1인 가구를 위한 선도 모델 사업을 발표하게 된 꽃가람 누리마을 협동조합의 이희정입니다. 네, 새로운 사회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서울시의 사회안전망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가구를 조기 발굴하고 고독사 위험 또한 그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실태 조사를 하였습니다. 생애 주기 속 사람들의 삶과 문제, 실제 공급력, 영향력에 대한 점검과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회 문제의 심각성 케어 시스템이 붕괴되었습니다. 또한 정부 복지정책, 시장 비즈니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선순환의 지속가능한 방안이 필요했고요. 또한 복지의 시장화, 공공성 확보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식, 새로운 주체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잠깐 말씀드리자면 서울시 1인 가구의 일반 현황을 살펴보면요. 전체 가구의 34.9%가 차지하고 있고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 20년간 청년이 약 39만 명, 중장년은 30만 명, 노년은 19만 명이 증가했으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1인 가구 세대별 비율도 향후 노년이나 중장년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사님 통해서 봤지만 저희 중랑구는요 중하이동, 중장년이 많이 사는 밀집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7년 월세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5,344가구가 살고 있고요. 주거위기 가구 집중 발굴 조사한 결과 최근 2년간 월세 체납이라든가 정부 지원을 받은 기구가 많은데요. 이 중에서 그 가구 중에 76.5%를 차지하고 있고요. 대부분 고시원이나 여관, 반지하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독살 가능성이 높은 만 50세에서 64세의 1인 가구는 1177명과 고시원, 여관 같은 주거 취약의 276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봤을 때 촘촘한 안전망 구축할 계획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특히 중하이동은 뉴타운으로 오랜 세월 묶여있다 보니까 그 중하이동과 같은 노후 저층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고 합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을 보겠습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가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소득, 돌봄, 주거, 안전, 사회 관계망의 5대 분야의 정책 대응이 방안이 필요합니다. 소득 돌봄 영역에서는 다인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소득, 자산이 낮은 수준임을 고려해서 기본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건강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전 영역에서 치안과 방범을 강화하고 고립가, 고독사, 문제가 부각되는 1인 가구를 위해 사회적 관계망 사업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 증가세에 따른 제품, 서비스, 소비 환경 변화에 맞춘 소비 영역에서 신사업 육성이 주요 과제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관심을 갖게 된 계기입니다. 저희는 긴급 돌봄 SOS 우리 동네 나눔 반장을 통해서 지역의 주민이 함께 돌보는 건강한 생활 공동체를 마련하게 됐고요. 저희는 지역 자원들의 그 마을의 보물을 깨고 있는 게 저희만의 선물입니다. 또한 저희는 2020년 중랑구에 긴급 돌봄 SOS 우리 동네 나눔 반장 사업을 함께하기 위하여 모인 사업 기업들은 지역에 부족한 돌봄 인프라를 연대와 협력이라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여 함께 상생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작은 움직임 실현을 협업하였습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워크숍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저희가요 강원도 원주라는 곳까지 가서 최고의 과정 돌봄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공부까지 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또 우리 지역에 어떻게 하면 의제를 알릴 수 있을까 돌봄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들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은 저희 1인 가구 사회가족 공동체 기반 마련 및 지역 주도형 사회 서비스를 제시하며 시범 사업 운영한 중랑 사회 가족 만들기입니다. 저희 사업 기간은 2015년 5월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사업 규모로는요. 저희는 홈케어 뚝딱이 봉사자 20명, 람보 시행에 10명 정도의 인원, 그 다음에 한 끼 식사에 봉사자 20명, 또 사랑읽기에 20명 등 또한 저희 코디네이터 2명과 그 다음에 50+ 노인 일자리 3명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요. 홈케어 뚝딱이라고 해서 저희가 소소한 교육을 통해 집수리, 고위험군의 주거 환경 개선을 하였고요. 한 끼 식사 이용으로는 식생활 개선 교육, 요리 클래스, 소셜 다이닝 등 진행하였으며 사랑읽기로는 일상생활 이야기, 말벗, 안부, 안전, 확인 등을 저희가 함께 하였습니다. 다음 중랑 사회가족 만들기입니다. 운영 목표로는 저희가 1인 가구 주거환경 개선 및 일상 지원을 통한 편리성, 안전성을 제공하고 1인이 모여서 더 커지는 사회가족 공동체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1인 가구, 수요자 우리 동네 나눔 반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단절되고 1인 가구 처소를 잘 알고 있는 지역 자원과 연계해서 융합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추진 전략으로는 1인 가구 돌봄 서비스와 긴급 돌봄 SOS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 필요에 맞는 개발 추진 및 틈새 시장을 지향하였습니다. 주최 기관의 주요 역할입니다. 서울시 여성정책과의 정책지원과 예산지원, 중랑구 여성가족과의 예산지원 사업운영 공동과정 개발 등 또한 꽃가람 유료협동조합은 프로그램 기획 운영하였고 맞춤형 원스톱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자원 및 발굴을 연계하였습니다. 협력기관으로는 다양한 주체의 존중과 참여가 있었습니다. 또한 1인 가구를 위한 돌봄 모형 개발 확대를 통해 계획 수립, 자원 발굴 및 연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맞춤형 서비스로 저희만의 특별한 원스톱 방식입니다. 저희는 지역의 포괄적인 지원센터에 우리 동네 나눔 반장이라는 상담을 통해서 홈케어 뚝딱이 이용 주거 서비스를 진행하였고요. 또한 한 끼 식사 이용이라는 걸 통해 식사 지원 서비스, 정서나 안부를 묻는 사랑읽기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따로 또 가치의 이음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공급 전략입니다. 저희는 공유와 협동의 인적 물적 자원 서비스를 개발하여서 공급 과정에서 공유와 협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특색과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존중과 참여를 통해서 50+ 일자리를 지향했고요.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참여형 개방형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거버넌스로 민간 산학 영역 간의 업종 간 다각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체 육성을 통해 서비스를 개발 확장하였고요. 또한 가정의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 연계하였습니다. 저희 꽃가람만의 통합돌봄의 복합체입니다. 주거환경 서비스의 홈케어 뚝딱이, 한 끼 식사 이음의 이음, 또 생애 주기별 돌봄의 재가복지, 또한 정서 안부를 묻고
사회 참여형 돌봄을 일상 지원 교육하는 평생교육원을 저희 안에서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입니다. 저희는 행정, 지자체, 사회적 경제, 복지기관, 주민돌봄 조직을 통해서 1인 가구 돌봄 지원, 네트워크 발전 모델로서 비전, 규약, 운영관리의 경제 공동체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마을 주민과 함께 나서서 학습하고 협력하고 상호 간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돌봄 코디 교육, 식생활 개선 교육, 체질 개선 교육들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사회 연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 발굴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현장의 어려움을 서로가 공유하면서 또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 업무 역량 강화를 격려하는 그런 자리도 마련했던 시간들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집수리입니다. 사랑의 길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의 고충을 함께 고민하고 귀 기울이는 소통 창구가 되어 맞춤형 주거환경 서비스를 지원, 또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되기를 바라며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언제든지 찾아가는 이웃사랑 실천의 다양한 나눔의 행보와 함께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쳤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의 홈케어 뚝딱이입니다. 낙후된 주택가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활동과 역량 강화를 교육 실시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 활동가로서의 기술을 습득할 뿐 아니라 공동체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추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소한 집수리입니다. 집안에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 안에는 해결사가 있습니다. 집안의 고장난 생활시설 고치기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위험군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개별 욕구 도출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연계하였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홀몸 어르신, 1인 가정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놓여 건강을 위협하는 곳이라면 무엇보다도 환경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정의 방역, 도배, 장판, 청소, 정리정돈, 수납 폐기물 정리까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고위험군 1인 가정의 환경 개선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한 끼 식사 이음입니다. 한 끼 식사 이음터는 가족이 되어서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행복한 음식을 드릴 수 있는 사랑있기 릴레이를 진행하였습니다. 함께 만들고 함께 먹고 나누는 스페셜데이,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기부할지 의견을 나눈 후에 여기서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참여자들이 모두 행복해하면서 서로의 삶과 즐거움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활력이 뿜뿜 내몰면서 산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을 참 많이 느낀다라는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스페셜 데이를 진행하였었고요. 다음은 사실 저희가 그 1인 가구 발굴이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긴급돌봄 SOS를 함께하며 홀몸 어르신들도 계셨지만 사실 중하 이동이라는 중장년을 발굴하기에 저희가 달려가는 그 제도권의 문은 너무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게 된 거는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찾아뵙지 못했던 어르신들을 노인정으로 모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서 외출하기 어려웠던 어르신들의 노인정으로 모시고 100분의 식사를 지원하면서 독거노인 특별관리 또한 2인 1조 짝꿍 만들어드리기 사업을 했습니다. 서로서로 돕고 의지해서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드리는 일들을 진행했는데요. 여기에서 늘은 게 있습니다. 제가 잘하는 게 고스톱치기가 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서비스 설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것만큼도 너무도 반가워하셨습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요즘 생활은 어떠세요? 걷는 순간 주인공의 인생을 정말 만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어디까지가 안전한 울타리인지는 잘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고민에 온 마음으로 듣지만 그게 정적을 발견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의 인생을 나누는 순간 어쩌면 저에게는 또 삶의 활력소가 생겼던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은 고위험군을 위한 한 끼 식사 이음입니다.
사회 안전망이 거의 없는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 어르신들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 사회적인 고립의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들 어르신들의 삶에 따뜻하게 주목해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고립감, 무가치한 느낌, 무력감 등의 삶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고단함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여기 안에도 보시면 죽음을 맞이하신 분도 계십니다. 다음은 저희 1인 가구를 위한 소셜 다이닝입니다. 소셜 다이닝으로 저희가 슬로우 푸드, 로컬 푸드, 푸드 테라피, 푸드 테라피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요리 클래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올까? 무엇을 대접할까? 그다지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세요. 가져다 드릴게요.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우리는 함께 만들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면서 정말 그 마음을 공감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았습니다. 저희 1인 가구를 위한 소셜 다이닝의 정말 그 치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기 안에서 가장 추웠던 날 중에 한 분은 저는 2020년도에 만났습니다. 이분은 사실 너무 많은 변화를 가졌어요. 중장년에 알코올 중독자이고 이혼 이후 집안은 온통 막걸리를 먹고 사는 게 주식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찾아뵀을 때 딱 한마디 저 3개월 동안 밥 먹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셨어요. 근데 변화를 가지셨고 나중에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라는 말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솔직한 자기의 그 사생활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당시에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이분에게 다가가야 될지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빨리 신속하게 다가가지 못하다 보니까 저는 올 한 해 이분을 위한 가장 추웠던 아픔이 있었어요. 한 끼 식사를 가지고도 문 앞에다 놓고 도망 나오는 신세가 됐을 정도로 가장 추웠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정말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분이 저의 전화번호를 사실은 단절을 해놨는데 오늘 저의 연락처를 찾아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 앞으로 같이 살고 싶습니다. 우울하지만 같이 살고 싶고 저 봉사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웠던 날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잊을 수 없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저희가 면목동에서 만나 뵌 사례자인데요. 이분은 집안에다가 웰다잉을 준비하십니다. 매일 가실 준비를 하세요. 봉투 모으는 게 일이시고요. 그리고 쇼핑백을 모아두시는 게 일이신데 이분께서 하시는 말 내가 죽으면 일주일 안에 발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 한 해 들은 말 중에서 가장 무거운 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소풍가는 날입니다. 저희 여기 계시는 최창근 선생님 계시는데요. 1인 가구로 만났습니다. 1인 가구로 만났는데 저희보다 더 외롭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는 분이세요. 저희는 이분을 통해서 저희가 앞이 보이지 않는 선생님들과 저희가 소풍을 갔습니다. 소풍을 갔는데 이 소풍 안에서 장애와 비장애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장애와 비장애인은 없었습니다. 공감하는 공간, 소통하는 공간에 저희는 그 청명한 가을을 보았고요. 이 안에서 달콤한 향기를 맡았던 정말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셨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감 토크 발언대라고요. 인생에서 참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 정말 부끄럽습니다 라는 인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부끄럽습니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앞으로는 약자하고 동행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분을 좀 존경하면서 살려고요. 저희 지역을 의원은 되시지 않으셨지만 저희 지역을 매일같이 도십니다. 그리고 뭐 도울 게 없냐고 항상 물어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울 일이 있다면 도우면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저희에게는 정말 공감 토크에 정말 공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같이 공감한다는 것, 진심으로 묻고 또 그 먹먹하게 듣고 찰랑찰랑 공감하는 것이 치유의 전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사랑있기의 이유입니다. 저희가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서 말벗, 안부 확인, 건강 확인,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는데요. 이웃 간의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우울감을 해소하고 자존감을 향상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돌봄 저희가 코디네이터 교육도 수시로 했었는데요. 여기 안에서는 저희가 1인 가구의 관계망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실시하였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건강한 일상의 이유이라고요. 건강한 운동을 연계하고 자조 모임을 지원하면서 저희는 사업을 활성화했습니다. 정말 저희에게 심심할 시간 없었고 외로울 시간 없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소통하고 건강한 삶을 연계해 유지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랑의 사회가족입니다. 우리가 함께 끊어졌던 것을 다시 잊고 멀어졌던 것을 다시 가까이 보고 들리지 않던 것을 듣고 무언가로부터 갑자기 멀어진 마음이 든다면 사람, 나, 자신, 쉼, 가족, 친구, 일 그게 무엇이든 그렇게 다시 만나 보듬고 품으며 함께하는 행복한 아지트에서 상생하는 사회가족으로 오늘도 내일도 달려보려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저희의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저희는 효과적인 사업 시행으로 일상 편의 서비스를 증대하기 위해서 주거 편의, 식사 지원, 일상 지원 등을 확대해 왔고요. 지역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 필요에 맞는 서비스 개발 추진 및 지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협력 체계의 관계를 유지하고요. 업무 진행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에 맞는 네트워크 자원 발굴하는 것도 정말 놓치지 않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 통합적 돌봄으로 공동의 이익, 상호협력, 사회연대, 상생을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1인 가구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 일자리 창출, 공공성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앞으로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발표를 해주신 윤정희 사장님께 다시 한번 생각드립니다. 자, 다음은 유리농건복지관의 모현옥 주임님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리농건 종합사회복지관의 모현옥 주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내용은요. 저희 복지관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는 따뜻한 봄과 같은 돌봄 활동을 진행하는 봄사입니다. 봄사의 특징이 뭐냐면 나눠봄, 배워봄, 찾아봄, 불러봄을 나타내는 봄사입니다. 네. 먼저 저희 봉사 활동에 대해서 발표 순서는요. 봉사 활동에 대한 사업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업 내용, 봉사 활동의 성과와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봉사의 정확한 사업명은 봄처럼 따뜻한 지역사회 돌봄 문화의 확산을 위한 마을 활동과 양성 프로그램이고요. 봉사 활동을 시작하게 된 목적은 마을 돌봄에 관심도가 높은 마을 주민을 저희가 대상으로 교육, 체험활동, 나눔활동 등을 통해서 돌봄 활동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 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봉사활동의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2020년도에 시민제한 평생학습 사업으로 처음에 봉사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20년도에 처음 시작했을 당시에 코로나19가 막 급격하게 확산세가 되면서 외부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가정방문 같은 진행이 전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봉사활동과 학교라는 명칭에 맞게 지금 돌봄을 하시는 분들의 봉사자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분들이 이제 교육을 통해서 역량이 강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21년도에 마을 활동가로서의 활동을 시작을 하였고 그 이후에 22년도에 저희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을 받아서 돌봄 활동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에 대해서 사업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사실 봉사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 돌봄 대상자 발굴은 사각지대에 있는 조금 대상자를 발굴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어요. 네, 기초 생계비라든지 조금 사상위를 받으시는 분들의 발굴은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뭐 어떤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사실은 정보를 모르는 분들을 발굴하는 부분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복지관에서는 돌봄 대상자 발굴을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복지관에 저희 무료 급식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담당자가 조금 우울증을 보여가지고 조금 지속적인 사회 관리가 보이거나 아니면 조금 돌봄이 필요하다는 분을 추천을 했고요. 두 번째는 꽃가람 협동조합에서 조금 돌봄 대상자 분들을 많이 발굴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봉사활동 시작하기 전에 마을 활동가 분들을 생활복지사라는 명칭을 썼어요. 이 생활복지사라는 명칭을 쓰면서 임명장을 먼저 수여를 했는데요. 임명장을 수여를 한 그 계기는 책임감과 소속감 증대 등에서 조금 임명장을 수여를 했고요. 참가자분들도 이 임명장을 받고 나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됐다는 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이 어떤 게 진행이 되었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게 제일 처음에 저희가 21년도에 진행된 사진인데 21년도에 저희가 활동을 이제 시작해야지 했는데 작년 또 초반에 코로나가 갑자기 막 급격하게 확산이 됐었어요. 그래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봉사 모임 안전키우미하고 연계해서 코로나 안전 교육을 먼저 받고 그분들하고 손소독제 만들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손소독제 만들기는 돌봄 대상자 가정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역 내에서 돌봄이 필요한 여러 가정에도 조금 나눔이 진행이 되었고요. 이 활동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조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저희가 여름에 진행을 했던 활동이고요. 여름철에 그 식중독 예방 교육과 함께 천연 냉장고 탈취제 만들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진행했던 돌봄 대상자 분들은 1인 가구에다가 조금 어르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냉장고 정리가 조금 잘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요. 오래된 음식으로 인해서 냉장고에서 악취가 난다든지 혹은 위생상 좋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 활동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조금 돌봄 대상자 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활동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봉사자분들이 했던 건강교육인데요. 아마 활동했던 것 중에 조금 가장 인기가 많았던 활동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노인 건강 활동으로서 저희가 그 세라 밴드를 이용해서 상체 스트레칭을 하고 또 뭐 다리 근력 강화라든지 고관절 운동 등을 조금 배우면서 돌봄 대상자 분들에게 이 운동 방법을 알려주는 활동을 진행을 했어요. 이 교육은 활동 당시에 돌봄 대상자 분들도 좋아하셨지만 참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저희 생활복지사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어르신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인기가 많았던 교육이었고 또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던 교육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건강교육이 저희가 조금 단기성으로 끝났거든요. 저 추후에 그 이야기가 드는 게 이게 단기성 이런 건강운동은 단기성보다는 돌봄 대상자와 함께하는 건강운동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원예 나눔 활동입니다. 저희가 원예 활동은 활동하는 도중에 상하반기 총 2회를 진행을 했고요. 4가지 종류의 야채 모종을 심고 그분들이 가꾸면서 식사를 하실 때 활용할 수 있게 하였고요. 하반기에는 그 반려식물 심기 키트를 제작을 해서 이분들이 그 식물을 키우면서 우울증 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스마트폰 교육인데요. 이 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 어르신들이 실생활에 가장 도움이 되는 활동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교육을 받고 이분들이 돌봄 대상자 분들에게 1대1로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활동을 진행을 했어요. 실생활 교육으로는 저희가 스마트폰 교육 외에도 정리수납 교육도 돌봄 대상자 분들한테 진행을 했거든요. 가장 유용한 활동이라는 조금 평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마지막으로 연말에 그 돌봄 대상자 분들 가정 방문을 진행을 했고
연말에는 생활복지사 분들하고 평가회를 진행을 하면서 21년 활동도 마무리하고 22년 활동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했어요. 네, 평가회에서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 처음에 코로나가 막 확산이 되다 보니까 가정 방문 가능한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막상 또 가보면 돌봄 대상자분들이 기다려주시고 정말 본인의 작은 간식이라도 나눠주시려고 하시고 또 가보면 너무 반가워하시더래요. 혼자만 계시다가 오시니까 너무 반가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활동 자체에서 본인 스스로가 조금 보람을 느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또 저희가 이제 물품 같은 걸 드리고 나면 그 물품을 한 곳에 이렇게 막 보관해 주시면서 저희가 가면 막 자랑을 하신대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조금 더 내가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 라는 조금 뿌듯함을 느꼈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활동 내에도 저희가 생활복지사님들이 직접 의견을 내서 만든 생활백서를 6개 정도 제작을 했어요. 이 생활백서는 매 회기마다 주제를 다르게 조금 진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식중독 예방에 대한 생활백서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고요. 이 생활백서는 돌봄 대상자 가정 외에도 저희가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대상자 가정에도 배포를 하면서 전달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봉사활동의 성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활동 주제에서 필요한 교육도 진행이 되었지만 사실은 참여하시는 생활복지사님들한테 사례관리라든지 그리고 소통교육 또 감정나눔 교육 등도 진행이 되면서 이분들이 돌봄 마을 활동가로서 조금 역량을 강화시켰고요.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일부 사례관리도 같이 함께 진행이 되어서요. 외부적으로 조금 물적인 자원을 필요하신 분들에게 폭넓게 조금 나눔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1년간의 꾸준한 활동으로 돌봄 문화가 지역 내 좀 확산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코로나19로 고립된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저희가 조금 앞장서지 않았을까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사활동은 제가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올해 진행한 활동입니다. 22년에는 봉사활동이 저희가 이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선정이 되면서 돌봄 기부 운행으로 조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회공헌 활동 기부 운행이란 돌봄 활동 시간을 돌봄 포인트로 적립, 관리하고 이를 제공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고요. 즉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찾아가서 돌봄 활동을 제공하고 이 활동한 것을 포인트로 적립하고 관리하면서 본인이 사용하거나 혹은 기부를 하거나 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봄 대상자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노인 장기 요양보금 등급이 아니신 분이시거나 아니면 돌봄 포인트가 100포인트 이상이시거나 혹은 돌봄 활동 제공이 필요하다고 사회복지사가 추천한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돌봄 봉사자 분들은 만 13세 이상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복지관에서 진행한 돌봄 활동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4가지로 진행을 했고요. 가정 방문을 통한 정서 지원 활동하고 작년 평가회에 조금 진행을 했을 때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사실은 뭐 원예 활동이라든지 이런 뭐 실생활 생필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좋지만은 조금 반찬 나눔이나 과일 나눔이라든지 이런 어르신들한테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일상생활 지원으로 음식 조리로 밑반찬 배달이나 과일 나눔이 올해는 조금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방문 시 뭐 주택 안전 관리 같은 것도 하고요. 복지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회공헌 활동에서 돌봄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 활동 1시간이 1포인트예요. 1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을 활동을 했을 때 최대 4시간까지 인정을 합니다. 나중에 돌봄을 많이 받으시려면 100포인트 이상 되셔야 되거든요. 열심히 활동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돌봄 봉사자로 내가 활동을 하고 싶다.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회공헌 활동 기부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돌봄 봉사자 가입을 신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기초 이론 교육을 필수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돌봄 활동을 실천을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돌봄 코디네이터의 안내에 따라서 돌봄 대상자하고 1대1로 매칭을 해서 그 이후에 돌봄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돌봄 활동은 1대1로 진행이 되는 것보다는 2인 1조를 원칙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공헌 활동 같은 경우에는 2023년 내년에도 계속 쭉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발표해주신 우리 노현혁 주임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회공헌 활동 기부은행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돌봄 포인트가 1시간 2포인트라고 그러셨는데. 돌봄 활동을 할 때 1시간이요. 네. 네. 근데 사회공헌 활동 기부은행하고 네. 지금 그 VMS나 1365의 그 봉사 누적하는 거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요? 두 개가 별도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봉사 저희는 그 VMS 같은 경우에는 남한테 기부가 안 되는 활동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이거 사회공헌 활동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활동하실 때 다른 봉사활동은 본인한테만 해당이 되지만 이거는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봉사를 다른 사람에게. 제가 그 해서 봉사 이 활동을 해서 제 앞에 누적되어 있는 기부 포인트를 다른 사람한테. 네, 맞습니다. 제가 헌혈을 이렇게 기부하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이거 최근 VMS나 1365나 이 부분을 갖다 통합을 해서 그쪽에 좀 이렇게 끌어올려서 봉사도 이 포인트 쪽으로 좀 격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정책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1365하고 VMS는 시스템 자체가 틀립니다. 그리고 봉사가 두 개가 중복 누적이 안 됩니다. 인력이. 자, 다음은 그 사회적 기업 람보 CM의 경기 지사장님 맡고 계신 김남영 지사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3,378명의 의미를 아시는 분 계세요? 그 숫자는 금년 말고 작년이구나. 2021년도 독고사 하신 분들의 인원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태원에서 158명이 죽으면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세월호에서 300몇 명이 죽으면 북한군이 쳐들어온 것처럼 난리 법석을 피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이 좋은 대한민국에서 3,378명이 연년 죽어나가는데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까요? 그거 잘못됐죠, 여러분? 저는 군인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79년도 인관에서 2018년도까지 39년간 군에서 복무를 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을 해서 이제 놀고 있는데 더 이상 놀기가 싫은 거예요. 연금 몇 푼 나오는 곳으로 날마다 등산 가는 것도 그렇고 아줌마를 따라다니면서 요리교실 다니는 것도 실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독고사, 1인 가구 이런 게 눈에 띄던 거예요. 저는 이제 종교가 이제 성당을 나가는 캐톨릭 신자인데 저희 성당에 다니시는 요셉 할아버지라는 분이 1943년생이신데 혼자 계세요. 그런데 그분하고 제가 한 6년을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으로. 예, 너 먹고 살만 하잖아. 너 어디 가서 박스 주스로 안 다녀도 되잖아.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분한사업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분한사업이라는 걸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저희가 평생간 이렇게 가지고 있던 자산을 천국 갈 때는 가지고 갈 수 없으니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물려주고 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빠져들어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9년도 1월 1일자 서울특별시 사회적 전문위원으로 입사를 해서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공헌팀을 이끌었습니다. 6개 회사를 맡아서 움직였는데 그때 봉사를 하면서 앞에 계시는 이희정 이사장님을 만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러닝메이트로 해서 뭔가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이 활동들을 했는데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몸으로 배웠던 결론은 1톤, 10톤, 100톤의 생각보다는 내가 한 발 더 움직이고 내 주머니에서 100원짜리 하나 더 꺼내놓을 수 있는 게 진정한 사회복지고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이 의원님의 얼굴을 세워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 지도자님께 큰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오늘 공감 토크쇼를 마련하게 된 최종 발표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도 사례 발표를 많이 보셨다시피 사실상 중량구에 돌봄 조례나 1인 가구 조례는 있었는데 사실상 미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 조례도 하고 돌봄 조례를 만들었던 발의했던 이은재 의원님의 배경과 그 돌봄 조례 그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건지 발표를 듣겠습니다. 의원님 조례가 뭐예요? 조례는 최하위 단위의 법이죠. 네. 그러니까 조례는 그러니까 상위법이 있고 우리 의회는 조례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입법 발의하는 것을 조례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남구의 복지원들의 이은재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강의도 듣고 사례 발표도 듣고 했습니다만 복지라는 부분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접하면 접할수록 좀 어렵다. 그러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부족한 부분, 저 스스로가 채우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사례 발표에도 제가 제 사진도 몇 곳 곳곳에 이렇게 좀 등장 좀 하더라고요. 참고적으로 그렇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자원봉사자나 중남구 봉사왕 메달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제가 작성한 문구 그대로 좀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복지의 미래, 행복 나누라는 주제로 1인 가구의 정책 방향 이해하고 1인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 펼치고 있는 조례를 공감하는 자리인 공감 토크쇼의 말을 열어주신 꽃가람들이 이정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충분치 못한 자리 여건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이번 중남구의 제258회 정례회에서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과 조례에 대한 공감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 및 소외 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안전망 확충과 지원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됨에 따라 중남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에 처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본조례안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사회물질 향상을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내용은 안 제4조에 중남구 1인 가구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을 위해 매년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6조에 실태조사를 통하여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고독사 예방 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또는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고독사 위험자 등 지원 대상으로 안 제8조에서는 심리 상담 및 치료,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 의료 지원, 방문 간호 서비스 등
예방 및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했으며 안제 10조에서는 사업 추진하는 기관, 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앞에 계시는 우리 꽃가람누리가 바로 해당되는 부분인데 사회적 그 기업들이죠. 이런 분들이 그 제도권 속에 들어와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 기관을 좀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와 사회 문화 변화 등에 따른 자발적, 비자발적 독신이 늘어나 1인 가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치료, 의료 혜택, 안부 확인, 사회적 관계 형성 등 지원하여 고독사의 위험을 줄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본조례가 기여할 거라서 큰 기대를 해보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중량구를 위해서 진짜 열심히 뛰시는 우리 이은재 의원님에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원래 당시까지 행사가 진행돼 있었는데 또 연말연시라 다들 바쁘시니까 좀 일찍 끝내고 혹시 지금 사례 발표나 조례나 아니면 앞으로 이 조례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앞으로 구의회에 진짜 바라고 싶은 점이나 그런 거 있으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거주지는 노원입니다. 그렇지만 중량구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도봉에서 거주할 때부터 중량구청장님 선임 이제 선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활동들을 많은 의원님들과 주민들과 같이 해가지고 오면서 또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들하고 인연도 많이 맺었는데요. 저는 한마음재단이라는 의료복지재단의 활동가로서 또 봉사활동을 좀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건 저는 중량구가 그래도 제가 처음에 발 디뎠을 때 3, 4년 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복지 쪽으로도요. 그래도 부족한 것들이 타 지역에 비하면 많다라고 제가 비교 분석이 되더라고요.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아까 그 복지관에서 하시는 그 포인트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그 기부라는 개념이 사실은 저희 나라 사람들한테는 기증 기부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인색하고 개념이 잘 없어요. 그래서 기초적인 교육이라든지 저희가 봉사, 꼭 봉사가 아니더라도 같이 한다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체계적으로 꽃가락 같은 그런 단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가족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포괄적으로 행정적으로 조금 공식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봉사자들도 그렇고 그거를 진행하는 리더분들도 그렇고 힘을 얻어가지고 많이 더 아주 시너지 효과를 얻어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저는 치매 예방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치매 예방이라는 게 어른들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제가 직접 교육을 해보니까요. 근데 돌봄에 있어서도 독거 노인이라고 해가지고 노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노원도 그렇고 중량도 그렇고 다문화 아니면 탈북민 보이지 않는 곳곳에 굉장히 많이들 거주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밖으로 나오질 못해요. 차상위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존재감 자체를 되게 부끄러워하고 민망해하고 끄집어내기 싫어하더라고요. 그거를 우리들이 좀 같이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오픈형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지고 좀 같이 해가지고 중량구가 좀 선도적으로 좀 복지 그러면 노원 뭐 이런 데가 아니라 중량하면 정말 실체가 있는 복지가 되는 중량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중랑구하고 인연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고요. 지금 뭐 의원님 조례 내용 간단히 들었는데
그 청소년 얘기가 빠졌더라고요. 근데 지금 1인 가구 독거 노인분들도 많지만 그 1인 가구들이 청년 1인 가구들 많고 또 그 부모하고 같이 살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 할머니와 같이 사는 그런 1인 가구가 아닌 그런 분들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1인 가구의 그 복지에서 빠지는 그런 청소년 가장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그 다른 구에서 이제 저는 살다가 왔고 그 다른 활동을 하고 저는 그 활동을 한 게 정리 수납에 대해서 활동을 지금 제가 4년 5년 차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청년들 그 학생들 혼자 살게나 할머니랑 살게나 하는 그런 데에 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를 주변에서 많이 보고 같이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그런 대상자들은 지금 빠져서 그 조례에 지금 빠져 있어서 그런 분들도 이제 또 이렇게 찾아서 넣으셨으면 아까 뭐 치매 쪽으로도 있다 하지만 그러니까 그 여러 다양한 분야 그러니까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는 그 외에 진짜 복지 사각지대로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이 빠져서 그냥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기회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청소년 문제가 빠졌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지금 조각하고 있는 조례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랑구가 과가 하나가 또 독립이 돼서 생겨요. 무슨 과냐면 그동안은 그 여성 가족 간에 있던 부서인데 청소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 청소년과가 별도로 또 하나 독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가 생기면서 저는 이건 이제 진작부터 조례를 준비하고 있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 복지 그다음에 중장년층 독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 그 복지 부분의 것은 관심이 있는데 청소년을 들여다 보니까 기본 조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위법으로 청소년 기본 조례에 청소년 상까지 포함을 해서 조례를 하나 지금 집행부에 검토하라고 지금 내려보내놨고 또 하나가 노동 청소년 인권 조례 이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위기 청소년이죠. 위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라고 해서 요건 전부 개정을 해서 1월달 임시회의 때 3가지 조례안이 상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럼 또 청소년 조례 좀 만들어 줄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우리 장경수 선생님 하신 말씀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지역의 선한 영향력이신 분들을 여기에 다 모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랑을 빛내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랑을 빛내신 분들의 소감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간단하게라도 어떠시지요? 빨리빨리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안 하신답니다. 장경수 선생님 한 말씀 하시죠. 어제 그제 또 건강 컨퍼런스까지 또 하셨잖아요. 네. 저희도 그 중랑 건강 공동체 의사와 마을과 복지 제가 이런 영역이 같이 네트워크한 중랑 건강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함께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고요. 우리 꽃가람놀이하고 같이 중화 이동에서 올해 어르신들을 위한 그 이제 사업을 같이 진행했었거든요. 정말 열정적으로 진행하고 계시고요. 저는 동단이 이제 내년도에는 주민자치회가 16개 동에 전동 실시가 되는데 저는 주민자치회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동의 이런 통합 돌봄을 함께 계속 고민하면서 주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이런 기관들, 조직들, 사회적 경제 조직이 정말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고 이 조례에 그런 조직들과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뒷받침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저희 꽃바람에 정신적인 멘토분이 계세요. 제가 찾아가고 있는데 우리 최창근 회장님 그 나눔산악회라고 시각장애인 산악회 회장님을 맡고 계세요. 근데 저희가 아까 우리 이변희 사장님 말씀하셨죠? 산에 갔다고 저희보다 산 더 잘 탑니다. 진짜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중량구에 거주하고 있는 일부 시각장애인입니다. 어떤 좋은 기회가 돼서 꽃바람 이정 이사님과 이창조 대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가만히 그 우리 이인재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 우리 중량구가 25개국에서 잘 바꿔졌지만 희망이 있다. 그리고 등불을 밝혀주시는 분들의 그 풀 밑에서 우리 그 약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걸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림자처럼 저희 뒤에서 묵묵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우리 강명식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그 도시락 밀키트 배달하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정말 어려울 때 함께 해주고 정말 그리고 마이크를 안 줘요. 그렇게 함께 해주셨던 아이돌 유면의 장성배 이사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둘이 하니까 목소리 이제 커졌죠? 마지막으로 저희 꽃가람기에 봉사 함께 해주시고 어려울 때 언니처럼 정말 엄마처럼 함께 해주신 우리 꽃가람 봉사단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이 자리 빛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연시에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토크쇼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꽃가람은 또 내일 또 어르신들이랑 떡 준비를 또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100인분을 또 마셔야 돼서 아무튼 이 바쁜 자리 빛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 모티브는 저희 약자와의 주행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 사회가족이 되는 게 모티브이기 때문에 항상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